코너는 저 같은 경제 바보를 위한 코너입니다. 칼폴라니.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칼폴라니. 앞으로 칼로 바꿔주세요, 그냥. 폴로 바꾸시든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1, 2부에 저희 방송을 인용할 때 제발, 뉴스 공장을 좀 거론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언론, 한 라디오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겠다고 농담을 했더니 문자로 어떤 분이 이걸 보내셨어요. 당신 이름이 문제야. 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네. 김봉준으로. 자, 김봉준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뉴스 주제는 뭡니까? 네, 한은이 3분기 GDP를 발표했죠. 3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7, 8, 9월 동안에 네.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통 GDP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다루는데 얼마로 발표했나요? 예, 0.7%,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 네. 4, 5, 6월에 비해서 7, 8, 9월이 0.7% 증가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증가를 했으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0.7% 이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면 연간 2.8,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그렇죠. 2.8이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대체로 2% 후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면 네. 괜찮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비서관일 때 청와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네. 5%대였거든요. 네. 그때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불렀어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맞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반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 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보다도 훨씬 세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주제로 삼으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0.7%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게 좋아할 만하지 않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제 성장을 결정을 하는데 소비, 네. 그다음에 이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성장을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플러스를 보인 것이 큰 플러스를 보인 것이 건설 경기입니다. 0.7% 중에 예, 약 3.9%를 성장했고 연율로는 11.9%를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0.7%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건설이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건설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되거든요. 전체로는? 예, 그러니까 4% 곱하기 0.4 곱하기 15% 하면은 0.7 중에 0.6은 건설이 차지한 거죠. 연율로 얘기하면 2.8 중에 2.4%를 건설이 차지한 거니까 나머지는 정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90%를 건설이 이끌고 있는 거죠. 네. 건설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끌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1% 분기로 그리고 연율로는 마이너스 작년 3분기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4.5%니까 사실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계를 늘리고 공장을 세우고 이래서 내년을 위해서는 그렇죠. 네. 설비 투자를 미리 해둬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든다. 오히려. 네. 이게 한 15% 차지하는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굉장히 불안해졌잖아요. 거기다 구조조정 시기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기업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선행지수가 되는 게 설비를 투자했느냐 아니냐인데 그렇죠. 계속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이 우리나라 위기에 빠지면 수출이 대폭 늘어나고 환율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지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고 수출은 정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경제가 좋을 가능성이 없다. 근데 문제는 내부에서 지금 건설 투자를 늘려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지금까지 네.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죠. 건설로 그나마 끌어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은 건설로 만들어 왔는데 이 건설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경제 정책은 두 개예요. 하나는 줄푸세. 경제 혁신이라는 네. 이름의 규제 완화. 네. 단계에 올려서. 예, 네. 계속 규제 완화 이런 거 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주택 경기 일으킨 거거든요. 네. 돈 빚 줘서 집 사고 빚 줘서 전세금 올려주고 그래서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정영환 총리가 했던 그 정책. 예, 유일한 정책이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끌어올려놨는데 과연 앞으로도 재작년 작년에 주택 공급이 우리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100만 호를 건설했어요. 그게 역사상 가장 많았던 2000년에 통계를 잡은 이후에 가장 많은 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과연 수요가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여태까지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빚 줘서 마지막 기회에다 집 사라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50만 원을 지어놨어요. 또. 예. 근데 이게 팔릴 거냐, 분양이 될 거냐. 금년까지는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저는 몰랐어요. 정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집값이 못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네. 폭락을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들썩들썩 해서 서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한 가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바보라도 또 살까? 이런 생각은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35만 원 정도가 1년의 주택 수요라고 그래요. 실수요가. 예, 근데 50만 원씩 두 번이니까 15만 원씩 30만 원가 지금 남아 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가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가지고 임대업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것도 요새 정책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 주택 수요가 더 이상은 유지 못 되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임계점에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이 맞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오래전부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수출 쪽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전세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실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임계점에 왔다. 더 이상은 주택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다.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대폭락이 온다. 이 얘기는 저도 10년째 듣고 있어요. 네. 특히 총수랑 가까운 사람들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했죠. 그 경제 전문가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안 그랬잖아라고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800조일 때도 굉장히 문제다라 그랬는데 지금 1,300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씩의 가계부채 갓나가기까지. 예. 지고 있는데 이거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소비거든요. 소비가 거의 안 늘어납니다. 거의 0%대로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한 40% 가까이 됐거든요. 대출 갚느라 쓸 돈이 없다. 예, 그런데도 야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집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으면 굉장히 무리해서라도 그렇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부추긴 게 이제 최경환 정부의 정책인데 그것을 3년째 해왔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나쁘죠. 가게 나쁘죠. 그리고 정부도 지금 세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환상을 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것들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양적 완화 같은 거를 쓸 여유도 없고. 와, 진짜 학습자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양적 완화 단어만 생각납니다. 양적 완화라 하면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채권을 사서 정부가 채권을 사서 돈을 강제로 풀어가지고 그 돈이 시중에 돌게 만들려는 정책인데 그러기에도 돈이 없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이 과연 은행에서 밖으로 나가서 설비 투자가 되지는 않을 거고 다시 한번 그러면 주택 사라고 돈 빌려줘야 되거든요. 더 위기만 강화할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기엔 작년에 집 산 사람은 30, 40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데 더 이상 이제 20대한테 돈 빌려주고 집 사라고 하기도 어려울 거니까 이제는 진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야. 그리고 인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대출 받을 사람도 없다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LTV도 다 풀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대출이 더 이상 안 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훨씬 이자율이 높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점점 리스크가 큰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러다 빵 터지는 겁니까? 이제 위험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위기가 오는데 어떤 정부도 집값이 확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금융위기가 오면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되는 특히 이제 내년에 대선 시즌이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할 능력이 없어요.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무슨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은 경제 정책은 일관됐어요. 제가 보면 안보 정책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가령 중국 전승절 기념회도 보내고 이러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전면 폐쇄하고 그다음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굉장히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은 일관됐습니다. 일관되게. 재벌들 규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 일으키고 법인세 떨어뜨려주고. 근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 또 구조조정되잖아요. 지금 대기업들. 이거야말로 사령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도 사령탑이 아니었지만. 지금 위기가 맞는데 이런 위기를 어떤 컨트롤 타워 꽉 쥐고 억지로라도 어느 방향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주체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 정치 상황도 이러하니 최순실 사태로 네. 더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부총리나 총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정권을 위임하고 가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지시를 할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사실은 관료들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관료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였다가 문제가 되면 네. 누가 막아줄 것도 아니고 자기 고스란히 다 막아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관료들이 일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움직인다. 네.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언제 안 움직이는지 관료들이. 전 모르죠.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다 움직였으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왜 이 지경에 온 거죠? 최순실 사태는 최순실 사태고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원래 이 경기 회복 메커니즘은 위기가 오면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게 네. 지금 막혀버렸거든. 다른 나라도 환율을 자꾸 낮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혀버렸고 수출이 안 늘어나면 내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니까 그렇게 네.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 메커니즘이 붕괴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같이 환율을 떨어뜨려요. 예.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 예,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안 하고 내수는 두 가지입니다. 소비하고 투자. 예. 근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니까 투자를 안 하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쓸 돈이 없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임금은 안 오르고. 자기 돈은 전부 다 대출에 묶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정부는 구조조정에서 일반 해고의 자유로 실업자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소비까지 줄어들게 되면 안정적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던 거고 이건 사실은 한 10년 이상 방향을 수정했어야 했는데 안 해왔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더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지점은 그것을 빨리 위기를 인지하고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컨트롤 타워의 어떤 장악력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제 이 정부가. 예,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잘구리하게 특혜주고 이런 건 분명히 많이 했는데. 그런 걸로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런데 정책 기조는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리고 주택 건설을 무리하게 한 것. 그리고 안보 위기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게 최순실 사태하고 연결이 된 이야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국정 난맥상이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가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비서관들이 저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다못해 난 여기서 못해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처럼. 본인은 그런 건 아니고 전짜리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런데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 주제에 안 맞는 정계하고 안 맞는 주제인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계셨으니까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항상 궁금해왔던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런 걸 모를 수 있나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모를 수 없습니다. 모를 수 없어요. 청와대에 한 400명에서 500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행정관이에요. 네. 공무원에서 파견된 사람이나 아니면 행정관이고 실제로 비서관은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석 합쳐서. 20명밖에 안 돼요? 예.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예, 그러니까 1, 2급 수석 1급까지 하면 한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가령 저 있을 때는 누가 실세인지 알았어요. 서로? 서로 알았어요. 저 사람 실세 딱 알아요? 그런지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주장하던 거를 많이 반영하면 실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랑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들을. 그럼 누구를 만났겠어요? 문고리. 부속실이 문고리거든요. 부속실 사람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건너편에 있는 최순실 씨를 모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고, 시무룩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안정범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옆에서 어떻게 몰라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를 수가 없다. 몰랐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몰랐다는 건 그냥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지 보기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이 풀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타워가 필요한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더 큰 걱정이다. 네,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